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날입니다. 방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 마쳤는데요. 16년 만에 조성된 여소야대 국회, 이제는 좀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민의 편에 서는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언론 문제를 꼽는데요. 오늘은 정현주 전 KBS 사장님 모시고 20대 국회 언론 정상화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인터뷰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정현주 사장님 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드디어 팟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실 그 KBS 사장직에서 해임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그 재판이 모든 재판이 지난해 말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꽤 네. 오래 진행이 됐죠. 그래서 그 재판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뺏기고 또 몸과 마음도 좀 이렇게 좀 지친 것 같고 그래서 쭉 쉬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조그마한 공부방 하나 만들어서 그거 좀 하고 있고. 공부방이요? 예, 공부를 하십니까? 공부해야죠. 네. 어떤 공부를? 예, 한 대학원에서 지난 가을에 강의했고 네. 또 시민사회단 노무현 재단 시민학교에서 강좌 2번을 했는데 네. 영어로 세상 읽기라는 그러니까 영어 원문을 가지고 영어 공부도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읽었던 여러 가지 이 책들 영어로 된 책들 가운데 정말 이거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가령 하워드 진 네. 미국 민중사 일장 네. 폴 크루그만 한 진보주의자의 양심 그다음에 촘스키 글 그다음에 교황님 지난해 그 미국 상하원 방문하셔가지고 하셨던 연설 그다음에 그 마틴 루터 킹의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그 연설문 같은 이런 것 가지고 영어 원문을 가지고 같이 읽고 또 영어 공부 조금 하고 그 내용을 또 이렇게 살피면서 그런데 즐겁습니다. 그렇군요. 예. 원서 강독이네요. 그렇죠. 원서 강독입니다. 정현주 사장님과 함께하는 원서 강독. 예. 듣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 현업 기자를 오래 하셨고 네. 또 워싱턴 특파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원서 강독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이 그 과외비를 좀 세게 받으셔야 되는 아니 거 아닙니까? 저 돈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는 제 나이가 이제 우리나라로 올해 70 하나니까 네. 이제는 내려놓고 다 이렇게 나누어 갖는 그런 때고요. 또 제 지식도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 나누어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맞는 일이다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다른 결이세요. 그 지금 은퇴한 가운데도 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또 권력에 뭔가 좀 줄을 대려고 하는 언론인들도 많은데 정 사장님께서는 그 나누어 갖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공유하고 이런 네.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철학이 참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스승이신 안병무 박사님, 민중신학하신 안병무 박사님께서 언젠가 그 설교를 하실 때에 네. 무명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무명, 이름 없음, 어노니머스. 네. 이제 자꾸 나이가 들면서 이름을 남기고 싶고 이름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다 보면은 욕심이 자꾸 커지죠. 그거 다 내려놓는 그런 무명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참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이라는 게 없습니다만은 내한테 주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즐거운 거죠.
그냥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그 훈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 주고 계세요. 저희 방송 아시는 것처럼 오마이 TV, 아프리카 TV, 유튜브 유스트림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 이렇게 5개 채널로 동시 생방송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총선 때 그 구글 검색 아니 구글로 이제 쫙 그 통계를 내보니까 163개국에서 저희 방송 시청 중이시더라고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예, 저도 놀랐습니다. 디지털 시대니까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작은 언론이 이렇게 그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는데 정말 저도 날마다 놀라고 있는데요. 얼굴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정현주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정권 바뀐 다음에도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MBC, KBS 전부 개판이에요. 이런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사실 오늘 모신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이제 국회가 개원하는 날이고요. 네. 또 20대 국회 개원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언론 정상화의 길이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그 언론 정상화 여러 범주들이 있는데 제일 시급한 과제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언론의 그 모든 분야죠. 방송으로 국한하면은 공영방송이 어떻게 하면은 독립할 수 있는가? 종편의 저 막무가내 거의 쓰레기에 가까운 그런 방송. 미국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정크 저널리즘이라 그래요. 정크 저널리즘. 예, 쓰레기 언론인 거죠. 거의 그런 수준에 이른 종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신문 시장도 지금 뭐 거의 과거에 있었던 그런 규제 같은 거 다 없어지고 인터넷은 또 엉뚱하게 엄청난 규제를 하면서 정보의 흐름, 자유로운 사상의 흐름, 표현 이거 다 망가지고 뒤엎어진 거. 그러니까 언론이 전반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 반을 지나면서 다 망가졌죠. 다 뒤집어지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정상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마침 여소야대가 되어서 네. 야권이 정말 같이 힘을 합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은 상당 부분 거기에 대한 올바른 해답, 정상화의 길,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해야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꼭 야권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KBS에 5년 반 있으면서 해마다 네. 국정감사 그다음에 KBS 예산 결산을 네. 국회에서 아주 혹독하게 그 과정을 치렀는데 네. 그때 제가 5년 반을 지켜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말 치열하게 그 다 자기들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데 방송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KBS 제가 있는 KBS 있었던 KBS 최문수 사장이 계셨던 MBC에 대해서 정말 그 이 치열한 그런 공격, 비판, 게다가 참 팀워크를 잘해요. 그 사람들. 한나라당이 예. 참 팀워크 잘합니다. 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 천영세 의원께서 네. 민노당 대표이셨는데 이제 문광희 소속이셨거든요. 네. 최근에도 뵀을 때 그 말씀하셨는데 평소에는 그 방송이 관장되는 부서가 이제 문광희인데 네. 평소에는 문광희가 그렇게 평화롭대요. 뭐 문화 이야기하고 네. 관광 이야기하니까 거기 어떤 정치적인 그 쟁점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KBS 문제만 나오면은 전쟁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나라당 그 문광희 소속 의원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대책회의를 하면서 자기가 지나가니까 잠시 들르라 그러더래요. 네.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 KBS의 정윤주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토론하고 그런 중이면서 좋은 의견 있으면 좀 달라 그러더래요. 민노당 의원한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나라당은 당시에 그렇게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팀워크를 했거든요. 네. 아 정말 5년 반 동안 저 호되게 시달렸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여당인 열린우리당 혹은 뭐 민주당을 보면은 네. 이 사람들은 첫째 치열함이 없고 둘째 서로 팀워크를 안 해요. 개인 플레이하고 자기 이름 날리려 그러고. 그래서 국정감사 때 질문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이 사람들 정말 왜 이러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질문을 하나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고민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건가? 그렇죠. 이런 생각. 물론 이제 제가 그 5년 반 지나면 동안에 참 기억에 남는 의원들도 계세요. 네. 우상호 의원이 참 잘하셨고 네. 또 정청래 의원이 아주 여러 면에서 탁월하셨고 또 뭐 그 뒤에 국회의원 안 하십니다만 그 전주의 이광철 의원 참 잘하셨습니다. 그 세 분이 아주 머리 기억에 남습니다. 문방위 3인방 정도 됩니까? 예, 뭐 그분들이 만약에 다 문광위원이었으면은 아마 많이 달랐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여수야대가 되면서 혼자 큰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제 아픈 과거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발 개인 플레이하지 말고 팀워크를 발휘해달라. 그 다음에 언론 문제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정권 교체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언론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좀 치열하게 대처해달라. 상시적으로 말이죠. 적극적으로.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치열한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권을 다시 찾아올 것인가 골몰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처럼 지금 더불어민주당 또 정의당 국민의당 이런 야당의 정치인들이 좀 팀워크를 갖춰서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해서 좀 의미 있는 질문들 또 의미 있는 대안들을 그렇습니다.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달라 이런 당부 말씀 우선 네.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정말 그 많은 모임을 갖고 이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네. 뭐 자기들 생각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 좋은 지혜가 모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영역 그러니까 뭐 언론학자든 시민사회단체든 혹은 뭐 현직 전직 언론인들 뭐 하여튼 그런 분들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뭔가 하는 것이 꼭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집단의 지혜지요. 네, 집단지성의 힘을 좀 그렇죠. 발휘해서 좀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혁신적인 대안 모델 같은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20대 국회 언론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다 이제 이런 의원들의 아주 불타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배구조가 좀 개선이 되면 더 이상 언론에서 편파 보도 없고 공정한 보도, 사실을 사실대로 써주고 또 다양한 국민의 의견 귀 기울여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지금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네, 근데 이제 바로 그런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지난 이명박 박근혜 체제에서 공영방송이 다 망가졌다는 거죠. 뭐 지금 오늘의 MBC, KBS가 그걸 뭐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천착하는 것은 중요하죠. 네. 그러나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문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문제도 있고 네, 종편 문제도 있고 네, 신문시장 정상화 문제도 있고 또 인터넷 규제 같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지배 구조만 개선되면은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느냐? 네. 또는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과연 가능하냐? 설령 묻던 답을 내놓더라도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게 어떤 것 하나가 마치 이 마법의 네. 이 무슨 어떤 그런 대책처럼 하나가 뿅 나와가지고 그게 네. 모든 문제를 확 다 풀 그런 거 세상에 없거든요. 지배구조 개선, 제도 개선 중요하죠. 네.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확 바뀌는 거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6월 항쟁 이후에 직선제 쟁취해서 그렇습니다. 바뀌었죠. 예. 실명제해서 많이 예. 바뀌었죠. 그다음에 김영란법 만약 네. 시행되면 우리 사회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제도가 바뀌어서 완전히 사회가 새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 신선해지는 사회 개혁이 더 되는. 투명해지는 예. 그것이 가능한 제도 개선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제도는 아무리 개선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운영 못하면은 그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 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 개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그런 접근 방법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그래서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상시적인 감시 체제도 필요하고 조금 이따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네. 제도 개선이라 제도라는 것이 과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네. 흔히들 이제 한국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이야기할 때 BBC 모델, 네. 뭐 독일 ZDF 모델, 일본 NH 모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그런데 제가 KBS에 있는 동안 그 세 방송사에 다 가봤습니다. 가서 임원들 다 만났고 사장들 만나서 오랜 이야기했고 또 가서 제가 갖고 있는 의문도 다 이야기했고 했는데 결론은 네. BBC든 ZDF든 NHK든 그 제도 자체가 무슨 그 오늘의 네. BBC 오늘의 ZDF를 탄생하게 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거는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게요. 네. BBC 흔히들 이제 BBC 지금 곧 바뀝니다마는 BBC 지배 구조를 BBC 트러스티라 그래가지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또 언론에서 BBC 트러스티라고 씁니다. 그런데 사실 트러스티라는 단어 자체가 피신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네. 회사나 학교나 기업의 그 임원 이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네. BBC 이사회예요. BBC 이사회. 이사회. 예. 그런데 이 BBC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예. 이제 12명인데 예. 4명은 이제 영국의 4개 지역 그러니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예. 웨일즈, 예. 그다음 노스 아일랜드 예. 이 4군데에서 지역 대표가 1명씩 들어오고 다 저마다 독특한 그 배경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8명은 문화부 장관이 지명을 하고 국왕이 임명합니다. 아, 그래요. 예. 국왕이 임명을.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 이제 그쪽은 이제 그 내각제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제로 환원을 하면은 네. 우리나라 문화체육부 장관이 예. 이 지명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러네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지금 KBS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예, 형태고요. 예. 물론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는 BBC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한 공직자 그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배울 거는 제도 자체는 아닌 거죠. 네. 물론 이제 그 안에 있는 하나의 공직자 선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그거는 우리가 배워서 앞으로 KBS든 MBC든 이사회 구성할 때 엄격한 이사의 그 자격 기준 예.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지요. 예, 예. 가령 뭐 정당에 몸을 담았거나 뭐 대선 캠프에 들어갔거나 뭐 하여튼 어떤 아니면은 좀 극단적인 이념 예. 단체에 있었다거나 예. 그런 사람들을 걸르는 예. 그런 작용은 필요하지만은 그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 문화부 장관이 임명을 해서 국왕이 제청해서 국왕이 임명하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주 인용되는 것이 독일 ZDF입니다. ZDF는 독일은 공영방송 체제가 두 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독일 전체를 이 커버하는 ZDF라는 공영방송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은 각 지역마다 그 특성이 있고 지방자치제가 워낙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 각 지역마다 또 독립된 지역 방송. 지역 공영 방송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로 네. 치면은 KBS 1이 예를 들면 전국 네트워크고 네. KBS 2 광주는 광주 지역을 담당하는 독립된 공영 방송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전국망을 맡는 ZDF는 이사 수가 77명입니다. 77명. 예. 그런데 이 경우에 보면은 그 77명을 어떻게 선임하느냐면은 독일 총무성에서 추천을 한 명단을 가지고 네. 명단을 작성해서 참의원 죄송합니다. NHK입니다. NHK. 예. 독일 77명은 예. 주정부에서 추천을 하고 아. 뽑고 예. 연방 정부에서 뽑고 의회에서 뽑고 교회에서 뽑고 노총에서 뽑고 그렇습니다. 교회요? 교회 독일은 이제 그 사회에 아. 기독교 민주당이 있다시피 그 기독교가 네. 그 굉장히 뿌리 깊은 나라니까. 네. 예. 그래서 주정부, 연방정부, 의회, 교회, 노총 이런 사회 각계 다양한 정치 사회 세력들이 할당이 돼서 그 목대로 추천을 해서 뽑습니다. 네, 네, 네. 상당히 이상적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로 환원을 하면은 네. 도에서 뽑고 예. 중앙정부 뽑고 국회에서 뽑고 사회단체에서 뽑고 노동단체에서 뽑는다. 예. 근데 과연 독일처럼 그렇게 정말 전문성 가진 사람들을 뽑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제 너무 지금 정치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고 사회적인 성숙도나 민주적 시민의식이나가 아직은 그것을 다 그렇게 제도를 100%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과연 되었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 독일 경우에도 이런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수입을 한다 그래서 네. 과연 ZDF처럼 되겠느냐? 한 가지 우스갯인데 싸움 날 것 같은데요. 싸움해도 끝이 나지 않는 싸움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숫자가 워낙 많아서 네. 과연 합의가 될까? 사장 뽑지 않고 1년이 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예. 특히 특별 다수제까지 도입해 버리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아직 때문에. 타협하는 예. 이른바 협치나 뭐 타협하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정치 풍토, 사회 분위기 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은 근데 ZDF에 이제 제가 갔습니다. 가서 거기 사장을 만났는데 마침 제가 가던 날 이사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하고 약속한 시간을 네. 거의 1시간을 못 지켰어요. 늦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아주 오늘 혼나는 날입니다. 이사회에. 예. 그런 우스개 이야기를 들었는데 ZDF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할 거는 네. 앞에 BBC에서 이사 자격을 네, 네. 엄격하게 하는 것 배우듯이 네. ZDF는 77명이라는 다수가 사회 여러 가지 그 분야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지요. 그거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이사회 숫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우리도 조금 늘려야 됩니다. 우리는 막 너무 소수잖아요. 예, 이게 뭐 특히 뭐 방문진 같은 게 9명, KBS 11명 되다 보니까 뭐 방문진은 6명 똘똘 뭉치고 KBS 7명 똘똘 뭉치면은 뭐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조금 늘리면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중간 지대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배울 게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것도 그 ZDF든 BBC든 그 제도 자체가 일거에 네. 한 건 아니죠.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회, 네. 그 정치, 그 나라의 정치의 수준, 성숙도, 민주적 성숙도가 결국은 그 제도를 완성시키는 거다. 네. 촘스키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 다 그렇게 동의합니다만 한 나라의 언론, 특히
공영방송이 과연 얼마만큼 민주적 체제가 되느냐는 전적으로 그 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인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사회적 수준, 네. 정치적 수준이 언론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 반대도 또 맞죠. 언론 수준이 그 나라 사회와 그 나라 정치의 수준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론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렇게 막무가내고 하니까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증오심 북돋우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까지도 막 그렇게 가는 거고 또 반면으로 정치가 그렇게 사회 정치가 그렇게 분열되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언론도 네. 거기에 전사가 되고 그냥 계속 아주 악순환의 되풀이가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언론 문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뭔가 진짜 정말 제대로 된 정상화의 길을 밟아야 된다라는 예. 주장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부터도 제기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20대 국회 개원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어찌됐든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먼저 손을 대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피부에 닿는 가장 큰 문제는 종편이에요. 근데 그 독일이나 영국이나 그 일본이나 우리 같은 종편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무가내 방송을 계속 하는데도 거의 제어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버렸다. 이 문제도 좀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편 문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일단 공영방송 문제 하나를 네. 더 짚고 넘어가면은 여러 가지 언론 문제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다시 요약을 하면은 이사회 숫자 늘리는 문제, 네. 이사들 자격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사실 설명한 데 빠뜨렸습니다만 네.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는 정치권에서 어떻게 압박을 가하고 내부적으로 얻어내야 하는 건데요. 네. 그게 뭐냐 하면은 보도국장 임명 동의안 이게 참 현실적으로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도국장 임명 동의안. 그다음에 편성국장. 지금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에서 보도 편집국장은 임명 동의하잖아요. 여기 네. 오마이뉴스도 저희는 임명 동의는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투표만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렇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못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보도국 구성인은 편성국 구성 인원들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실무 책임자, 네. 보도국장, 편성국장이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도 특히 지금 공영방송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도인데 네. 보도에서 온갖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보도국장, 편성국장 임명 동의제는 정말 내부적으로도 뭐 KBS, MBC 내부적으로도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시민사회, 정치권 바깥에서도 그런 것 얻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종합적인 그런 압박이 필요합니다. 노사 간에 이거 합의하면 되거든요. 네. 단체 협상으로. 예, 단체 협상으로. 네. 단협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KBS 5년 반 시절을 지내놓고 보면은 그때는 차마 이런 세상이 올까라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참 그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차마 이런 세상이 올까. 이런 세상 올 거 알았으면 노사 단협으로 그냥 네. 보도국장, 편성국장 임명제 했으면 참 좋았는데 네. 그거 없앴다면 또 없앤 것 가지고 또 이슈를 삼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건 저 잘못이죠. 제 한계였고. 그래서 뭐 그건 제가 지금 반성하고 있고요. 다 대개는 긍정적으로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후퇴할 거라고 그렇죠. 상상 못 하니까요. 뭐 워낙 예. 이런 끔찍한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다음 종편 문제로 넘어가면은요. 네. 종편 문제는 그 탄생부터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면 이게 전부 다 기형입니다. 기형적인 겁니다. 예. 뭐 비정상을 넘어서서 기형이죠. 출발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 출발한 직후에 황금 채널 줬죠. 그다음에 지상파하고 달리
중간 광고 허용하지요. 네. 그 다음에 종합 편성 채널이면은 말 그대로 보도, 교양, 오락 이것이 일정 비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켜야 하는 물론 네. 권고 사항입니다만은 그거 안 지키면은 제허가 때 벌점을 줍니다. 제가 KBS 있을 때 보면은 당시 방송위원회에서 그 국정감사할 때도 늘 문제가 됐는데 네. 왜 편성 비율을 안 지키느냐 몇 프로 어겼다고 보도 몇 프로 교양 몇 프로 오락 몇 프로인데 왜 오락이 더 많느냐 뭐 그거 가지고 굉장히 시달렸어요. 지금 어느 방송통신에서 어떻게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됩니다. 아예 거의 문제 제기가 안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편성 비율 예. 문제. 예. 그다음에 중간 광고도 이게 사실은 지상파하고 종편하고 사실 플랫폼은 거의 같잖아요. 네. 채널 케이블을 통해서. 네. 지금 뭐 공중파 방송의 그 직접 수신율 그러니까 거의. IPTV나 네. 케이블을 통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수신하는 비율이 6% 7%밖에 안 되거든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거의가 지금 케이블이나 IPTV 통해서 공중파를 보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그 규제 내용은 아주 엄격하게 다릅니다. 비대칭입니다. 그러니까 공중파에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합 편성 채널은 거의 네. 느슨하게 다 방치해버리는 중간 방송 마찬가지. 네. 황금 채널 그리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거는 방송은 공정하라고 저 공정하지 못한 방송했다고 참 시비 많이 받았는데 한나라당 쪽으로부터. 네. 그런데 종편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이고 막말 방송하고 저질 방송인가는 종편을 아주 사랑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저 말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네. 종편이 그만큼 기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정부에서 뒷받침해주는 내용도 그렇고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네. 뭐 3년마다 재허가를 하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네.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도 자기들이 종편에 출연해서인지 늘 겁을 내는지 하여튼 종편 문제 그렇게 과거에 한나라당이 KBS에 대해서 제기했던 것만큼 그 치열함의 10분의 1도 안 되고 그다음에 언론학자나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보면은 그 지속적인 감시 같은 것이 지쳐서 그런지 실제로 그 종편 모니터 몇 달 하면은 정상적인 사고 가진 사람은 병 난다는 겁니다. 저 후배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 정도니까 참 힘들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지속적인 감시 체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요. 네. 나중에 제어가 때 다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어가 때 그거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이거 불공정 편파 방송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누적돼 있으니까 네. 몇 점 감점해라. 그다음에 편성 비율 이렇게 어겼으니까는 몇 점 감점이다. 네. 그다음에 뭐 막말, 뭐 저질 방송, 그다음에 뭐 불편부당하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편파 방송 네. 이렇게 사례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몇 점 감점이다. 그러면은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은 네. 과연 제어가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인상 비평만 가지고 네. 제어가를 해줘야만 해야 하네 뭐 말아야 돼. 말아야 되네 하는 이야기는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그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감시 체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는 재원이 있잖아요. 네. 시민사회단체는 가난해서 인력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특히 야당에서 거기 무슨 뭐 연구소도 있고 연구비도 있고 하니까 네.
그 좀 언론학자들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조인트를 하고 협력하고 그런 협력 체제를 갖춰 가지고 네. 좀 치열하게 적극적으로 상시 감시 체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제어가에서 정말 점수를 많이 뺏겨서 기준치에 해당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르는 원칙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네. 또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은 종편이 스스로 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할 것이고 네. 그럼 조금 더 개선도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니까 저는 그게 종편과 관련된 대책으로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최소한의 막말이나 예.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지금처럼 그냥 아무도 규제하지 않고 누구도 감시하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뭐 막 얘기 하나 마나 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더 세게 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얘기하는데 최소한의 그거는 좀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네, 지금 시민단체에서 거의 고군분투하다시피 민원연에서 네. 그 종편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좀 재원이 풍부해서 네. 인력이 풍부해서 그리고 또 언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하면은 훨씬 더 알찬 감시 결과물이 나와서 제어가 때 그걸 가지고 정치권이 활용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좀 종편 모니터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인력이 없고 인력과 돈의 문제입니다. 예, 인력과 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도 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게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국회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좋죠. 예, 국회에서 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보도하면 좋으니까 이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 수단도 되고 그럼요. 또 이 종편 입장에서는 그나마 바른 언론의 길로 인도하는. 예, 종편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적이 발생한 한 게 있습니다. 예. 손석희 뉴스입니다. 손석희 뉴스. 예, 제가 종편과 관련해서는 제가 참 이 시청자들 특히 한겨레 독자들한테 좀 미안한데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네. 종편 생기기 전에 제가 한겨레 신문 칼럼에 조중동 일망타진이라고 해서 종편 망한다. 네. 그래서 종편 망하면은 돈을 많이 까먹어서 신문도 다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직도 종편이 펄펄 살아 있는 거 보면은 저의 그 판단력,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참 형편없구나 하는 걸 느끼고 또 제가 또 그러니까 오도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한겨레 독자들 그리고 그걸 읽었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만에 하나 조금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여전히 그건 다 완료형이 아니니까 네. 앞으로 시장이 정상화되면은요 당연히 망하지요. 지금 온갖 특혜 다 주고 저러니까 시장이 지극히 왜곡된 상태에서 생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노력, 종편의 감시 체제와 더불어 시장이 지금처럼 왜곡되고 온갖 특혜 주고 하는 그러니까 저건 반자본주의적인 거예요. 반시장주의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저거 특혜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근데 과연 특혜를 걷어내고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 지금도 뭐 여러 이제 뭡니까 이제 찌라시들에는 뭐 어느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다, 예. 곧 망한다, 뭐 온갖 얘기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게 뭐 사실로 확인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종편이 어렵지만 유지가 계속되고 있고 망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허가 취소도 사실은 불가능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저는 특혜 걷어내고 네. 시장이 정상화되면은 네. 당연히 상품이 저지른 그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시장에서 퇴출될 거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퇴출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종편도 그렇고 특히 종편이 그렇고 나머지 언론 매체도 보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경쟁이 격심한 속에서도 그 시장에서 소멸되는 언론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언론 시장이
비정상돼 있고 그 중에서도 종편시장이 가장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특혜 걷어내면은 네. 제가 그 칼럼에서 썼던 내용의 일부가 실현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일망타진. 뭐 일망타진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적어도 네. 한두 개 정도는 네. 어떻게 정상화의 그런 퇴출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시장을 통한 퇴출이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고 가면요. 지금 구조조정 제대로 못하면은 경제 전반에 엄청난 그 부담을 주듯이 이렇게 그 비정상적인 시장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그 정크 저널리즘을 보호하고 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자원의 낭비입니다. 사회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뭐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그럼 시장이 정말 정상화되도록 경쟁이 제대로 되고 또 시장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언론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방사들 다 보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종편 시장 정상화 특혜 다 걷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을 거는 결국 손석희의 뉴스룸 정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그거는 뭐 그 어느 매체가 살아남을 거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겠죠. 과연 어디가 자본력이 가장 강한지, 자본이 많은지, 네. 그걸 견뎌낼 수 있는지, 예. 어느 매체가 가장 그 이런 혹독한 조건 속에서 그런 비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계속할 수 있을지는 그건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네.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런 세상 옵니다. 곧 곧인지 뭐 문제는 몰라도 예. 아니 어떻게 이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이런 세상이 지속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 총선이 그런 거 보여준 겁니다. 워낙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모든 걸 다 망가뜨리고 뒤집어 놓으니까 그리고 오만 방자하기 이럴 데 없었고 네. 지금 종편하고 똑같은 행태죠. 오만 방자하기 이럴 데 없잖아요. 온갖 막말하고 말이죠. 네. 정말 어떻게 저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저런 말을 전달할까 참 부끄럽죠. 예. 참 그 종편과 더불어서 참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신문 시장이 너무 얼어붙고 매수 그러니까 그 부수도 급감하고 망하는 회사들도 막 생기고 뭐 이런 모습 보면서 한국 신문 시장도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최근에 윤관석 의원이 지난 주말인가요? 신문 잡지 구독하면 그 세제 혜택 주는 법안 발의해서 화제를 끌 정도니까요. 이게 그 신문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도 어떤 해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 언론 정상화의 한 중요한 축 아닌가 싶은데. 예, 그 사실 뭐 신문이 그 위기를 맞는 건 전 세계적 현상이죠. 신문 그 제작 원가의 한 3분의 1 정도가 3분의 1 조금 더 될 겁니다. 저 종이값이거든요. 네. 종이값. 그게 다 현금이잖아요. 인건비 다 현금이고. 네.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신문 시장이. 근데 지금까지 이 신문 얼마 전까지 신문 시장은 20세기 모델이라고 그러죠. 20세기의 그 광고 수입을 근거로 해서 광고 수입과 구독료로 구성된 걸로 했는데 광고 수입이 격감을 합니다. 아주 많은 매체가 생겨나고 네. 경쟁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광고 수입은 격감을 하고 또 신문의 원가는 뭐 그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제가 미국 경우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에서는 퍼펙트 스톰이라 그럽니다. 퍼펙트 완벽한 폭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 시장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현 상태가 거의 거의 완벽한 폭풍처럼 지금 휘몰아치고 있다. 실제로 신문이 많이 문 닫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2009년에 그 미국의 그 3대 그 미디어 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시카고 트리뷴 컴퍼니라고 있습니다. 신문을 많이 가지고 있죠. 뭐 LA 타임즈,
볼티모어 선, 시카고 트리븐. 그 시카고 트리븐 퍼블리싱 컴퍼니가 2009년에 파산 신고를 했어요. 2009년에. 2009년에. 네. 그리고 1년에 문 닫는 신문사가 급격하게 늘어서 기자 숫자가 푹푹 줄어요. 지난 3월 말에 영국 인디펜던스 문 닫았잖아요. 네. 종이 신문 발간 중단했거든요. 그게 외국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신문이 지금 부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원가의 엄청난 부분이 고정 비용이고, 종이값, 인쇄비, 뭐 그다음에 뭐 인건비.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종이 신문만 가지고 참 그 계속 생존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신문 시장이 이대로 가면은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 우리나라에도 온다. 네. 미국의 그 마이크 킨슬리라고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한 분 계시는데 그 90년대 초반에 이제 CNN의 크로스파이어라고 거기에 더블 MC를 한 분이죠. 진보 쪽 논객으로 나왔고 네. 보수 쪽 논객으로는 팻 부캐넌 공화당 대통령 후보 하신 분.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인터넷 매체에 가서 맹활약을 하면서 이분은 이제 인터넷 매체를 굉장히 옹호하시는 분인데 미국 신문 시장 퍼펙트 스톰이 왔다. 이제 뭐 신문 다 곧 사라진다. 네. 그러면서 뭐 재밌는 말을 했어요. GM 자동차가 망한다 그래서 자동차가 없어지느냐 그거 아니다. 아. 뉴욕 타임즈가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뉴스가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다. 인터넷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마이클 킨슬리가 했어요. 그만큼 신문 시장, 신문 그 업체가 네.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 업체도 여기도 네. 지금과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광고 협찬 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비정상적인 시장이 만약에 정상화된다면은 여기도 폭풍이 불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문 산업도 어려운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신문 산업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네. 신문의 공공성을 주장하는 언론학자들이 하도 방법이 없으니까 각 대학에 미국은 대학들이 돈이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만 해도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각 대학에서 신문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네. 그 공공성을 유지하자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네. 신문 시장이 거기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없어지는 신문도 많고 통폐합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그래도 여기는 뭐 아직 폭풍이 폭풍 없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특히 만약에 IMF 체제와 같은 경제 위기가 만약에 와서 지금과 같은 재벌 광고의 그 액수가 푹 떨어진다 할 경우에 과연 폭풍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그래서 신문 경우에도 시장 정상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신문 시장을 정상화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만들어 놓은 신문 시장 정상화 방안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함부로 막 현찰 주고 네, 상품권 예. 주고 자전거 자전거 주고 주고. 하는 이런 거 못 하겠는데 그거 다 예. 없어졌어요. 예.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뭐 요새 지금 다 또 뭐 현찰 나눠주고 합니다. 온갖 또 예. 짓들을 다 하잖아요. 네. 그것도 명백하게 시장의 질서를 뒤흔드는 교란하는 반시장주의, 반자본주의 행태입니다. 불공정 거래의 전형적인 사례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도 끊임없이 이제 문제화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주장했던 거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그렇게 상품 나눠주고 네, 예. 이 불공정 거래니까 그렇게 하는 불공정 거래 현장을 잡으면은 포상금. 포상금을 많이 줘야 된다. 네.
정치자금법 그렇게 해서 많이 밝아졌잖아요. 네, 정치권이. 네, 맞아요. 정치자금법 개혁해가지고 돈 주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뭐 50배인가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그때 한 사람당 만약 한 부 그렇게 적발이 되면은 벌금을 50만 원 한 부당. 네. 그러면은 그런 불공정 거래 없어진다고 봐. 그러니까 이때는 징벌을 강하게 함으로써 억제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문적으로 네. 그런 거 찾아다니는 헌터가 생길 거예요. 그럼요. 파파라치. 파파라치처럼. 그러면은 그거는 시장 질서를 많이 정상화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과거에 그 민주정부 시절에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거를 주관하는 정부 조직이 공정거래위원회인데 네. 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데가 재벌 그 다음에 이 수구 언론 그걸 다 보호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현이 안 돼요. 정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상식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토록 시장주의를 외치면서 또 전부 한나라당은 반시장주의죠. 전부 반시장주의로 하고 있고 뭐 이런 건데요. 이 가운데서도 지금 뭐 주목해서 봐야 될 새로운 현상들이라면 그게 이제 과거에는 그 인터넷에 주목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마이뉴스도 이제 16년 전에 창간을 했고 그때 저게 무슨 언론이냐. 그러니까 기성 언론들 사이에서는 저건 언론이 아니다라는 그런 그 조롱 비아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오마이뉴스도 이미 올드 미디어의 범주로 네.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또 디지털 미디어로 각광받는 게 뭐 팟캐스트 영역도 있고 뭐 또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한 SNS도 또 주목받고 있고 1인 미디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오랫동안 언론 산업에 그냥 기자로 입사하셔서 또 그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사장도 역임하시고 또 지금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실 때 이런 미디어의 발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디지털 시대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이제 그 아날로그 시대는요. 네, 신문을 하나 하려면은 참 어마어마한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예를 들면은 네, 88년에 창간될 때 처음에 50억 저 국민들이 참 정성을 다 모아서 모아주신 돈으로 겨우 윤전기 하나 중고 마련하고 뭐 기반 닦았는데 조금 있다가 다 바닥나서 추가로 또 110억인가 120억을 모았죠. 정말 국민의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래도 적어도 160억 70억의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한겨레 신문은 사람들이 라면 받침으로도 안 썼다면서요. 예. 너무 소중해서. 축복이죠. 예. 뭐 유월환경의 축복으로 탄생했는데 근데 그때는 신문 하나 하는데도 그만큼 돈이 들었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됐고 근데 방송은 이거는 하나 하려면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네. 뭐 그 자본은 뭐 수조가 필요하죠. 뭐 기계도 비싸고 그다음에 이 방송 송신하는 네. 이거 지금이야 뭐 케이블, IPTV 그다음에 뭐 인터넷 네. 스트리밍 뭐 온갖 게 다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면은 새로운 미체를 그렇게 큰 자본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어요. 네. 신문도 꼭 종이 신문이 아니더라도 뭐 오마이뉴스와 같은 인터넷 매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미디어 몽고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네, 1인 거대한 지금 언론 영역을 그 일을 아주 값지게 해내고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축복은 첫째는 이렇게 아주 적은 자본으로 미디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지금 언론사의 그 힘이랄까, 언론사의 이 상대적 영향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평준화됐습니다. 아, 언론의 영향력이 평준화됐다. 영향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우리 여기 장윤선 예. 팟짱에서 예. 중요한
뉴스가 터져 나오면 이거 금방 전국적 뉴스가 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다음에 미디어 몽구 특종 많이 했는데 네. 하나 특종하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됩니다. 디지털 기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또 디지털 기반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런 그 언론을 상당히 민주화 시켜놨어요. 그 플랫폼이 굉장히 민주화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지금은 사실은 뭐 80만 부 나가네, 70만 부 나가네 하는 신문 아니면은 특종을 계속 쏟아내는 시사인 그럼 어디가 영향력이 더 높으냐? 전 국민들한테 그렇게 어떤 의제를 심어주고 네. 하는 거. KBS, MBC 뭐 시청률 예능 프로로 많이 오르고 드라마로 예능 올라도 거기서 과연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 총선 그 과정에 얼만큼 영향이 있었나. 별로 없었다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종편 그렇게 일방적으로 편들고 했는데 지난 총선에서 보면은 그 영향력 많이 감소했잖아요. 네. 오히려 팟캐스트가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는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평준화되다 보니까 어디서든 뭔가를 하나 터뜨리면은 이게 정말 금방 전국적인 뉴스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NS 아닙니까? 네. SNS 들어가서 글을 읽어보면요. 이 제야의 무림의 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페이스북 뭐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글 잘 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글 쓰는 것이 조심스러워요. 너무 많은 자료들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빨리 쓰고 그것도 금방금방 올리고 댓글 수준도 보면은 물론 뭐 일부는 이 자정이 필요한 네. 그런 좀 도에 지나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욕설 있고 하는데 그런 거는 자정이 되어야죠. 스스로 자정될 겁니다. 그러나 댓글도 보면은 아주 놀라운 수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림의 고수들이 이제는 얼마든지 그런 아주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해서 저널리스트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있어서 과거에 이른바 주류 네. 언론이라는 것들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또 새로운 이런 그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들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면서 사회 각처에서 그 아주 그 게릴라식으로 네. 놀라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미디어와 관련해서 정말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체제 아래에서 정말 희망이 있는 몇 네. 가지 구체적 현상이 있다면은 그런 미디어 몽고 같은 1인 미디어가 네. 많이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특히 뉴스타파 출연입니다. 뉴스타파. 뉴스타파가 거의 3만 5천이라는 후원 회원을 가지고 운영되면서 정말 본격적인 방송 저널리즘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탐사 프로 같은 거. 네. 이거는 지금 당장에 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좋은 정부가 들어서면은 네. 독립 채널을 하나 이 본격적인 채널을 시작할 때에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그 인적 자원, 네. 경험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국민들이 정말 새로운 시대의 채널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네. 지금 3만 5천 명의 회원이 가령 10만, 20만이 된다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것이 참 소중한 수학이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팟캐스트의 정말 발전입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그렇게 많지 않은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여기 이 대회의실인데 그냥 마이크 갖다 놓고 하면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가능한 이게 네. 디지털 시대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팟캐스트 그리고 이제 자꾸 발전을 하잖아요. 네. 새로운 형태가 생겨나고 그전에는 트위터가 맹위를 떨치다 요새는 또 페이스북이 엄청난 네. 영향을 가지고 있고 하는 방식으로 또 조금 지나면은
또 페이스북이 어떻게 진화할지 모르겠고 또 이것 대체하는 어떤 것이 나올지 또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술이 디지털화하고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갖다 준 큰 희망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너무 그 직설적으로 난무하는 욕설 뭐 네. 그런 거 부작용이 있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이렇게 이제 폐쇄 공간에 있다 보니 그 인간적인 접촉, 휴먼 네. 릴레이션이 별로 예.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조금 더 조화시키고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오마이뉴스 같으면은 오마이뉴스 공동체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시장도 확대를 시키고 후원 회원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네. 좀 같이 유대도 갖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뉴스타파의 경우에는 재벌의 광고, 기업 광고를 받지 않고 네. 있죠. 그리고 오로지 시민들의 후원, 그러니까 네. NGO처럼 그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 언론으로서 탐사 보도에 정말 세장을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특종 단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 반면 앞서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1988년 한겨레 신문 창간 이후 어느덧 30년 진보 언론 역사가 됐어요. 그런데도 뭔가 좀 이렇게 그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고 늘 진보 언론은 왜 이렇게 그 자리에 있지? 이런 답답증도 좀 있고 그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들도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뉴스타파 말씀해 주셨지만 뭐 국민 TV 모델도 있고 또 프레시안 같은 인터넷 매체도 있고 또 이제 경향 한겨레 뭐 이런 뭐 단지 좀 출발은 다르지만 이렇게 진보 언론의 어떤 비전 같은 것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언제까지 또 이렇게 진영을 나누느냐 이런 그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진보 보수 그만 이야기하자. 언론의 진보 보수가 어딨냐 뭐 이런 주장도 합니다만 이런 구분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뭐 현존하는 문제이니까요. 이 언론들의 비전은 좀 어떻게 마련되는 게 좋겠다고 보세요. 너무 큰 주제여서. 이 한겨레 신문은 제가 이제 네. 그 지적하신 문제들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개인적인 그 소회가 참 감회가 큽니다. 제가 이제 75년에 동아일보에서 해직되고 해직 기자로 뭐 길바닥에서 보내고 감옥에서 보내고 뭐 도망 다니고 하는 시절을 보냈는데 정말 6월 항쟁 축복으로 생긴 한겨레 덕분에 제가 다시 기자가 될 수 있어서 한겨레 신문은 뭐 저한테는 참 고향 같고 더없이 고마운 그런 신문이고 또 그렇게 해준 국민들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다니다가 한겨레 창간 주주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 그냥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 들어가서 11년 동안 워싱턴 특파원하면서 정말 원 없이 기사 쓰고 일했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2000년에 귀국해서 와서 언론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논설 주관하던 3년이 사실은 제 일생을 되돌아보면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 시절이. 네. 뭐 그때 사설도 참 회의 치열하게 하면서 사설 썼고 그리고 또 칼럼 열심히 쓰면서 뭐 조중동 조폭 언론 뭐 그런 주옥 같은 칼럼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했고 그 시절이 돌이켜 보면은 가장 행복했던 시절. KBS 5년 반은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 자유를 베풀고 해서 참 보람 있는 시대였는데 하여튼 한겨레는 저한테 그런 고향 같은 곳인데 근데 한겨레 신문도 그렇고 진보 언론이 전반적으로 가난해요. 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참 핵심적으로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자본이 적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가장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돈이 없으니 뭐 마케팅 활발하게 못하고 또 기자들 많이 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기자들이 이 많은 일로 지치고 그런 일들이 되고 또 경제적인 보상도 많지 못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이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한겨레 신문을 포함한 진보 매체의 경우도 생존을 위해서 이제 뉴미디어 쪽으로 지금 많이 눈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아직은 뉴미디어 쪽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잘 안 나와요. 네. 돈이 들어가기만 하지 별로 리턴이 없는 그런 것이어서 그래서 사실은 진보 언론은 참 답이 잘 안 보여요. 답이 있었다면 뭐 진즉에 그 후배들이 경영진들이 혹은 후배들이 구성원들이 다 해냈겠죠. 이제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희망은 역시 뉴스 타파에서 보는데 그 매체가 3만 5천 명이라는 후원회원을 갖고 있는 그것. 네. 그러니까 이제 진보 매체도 광고가 뭐 어느 순간에 많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전제로 이제 단순히 구독료 수준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뉴스타파 회원과 같은 그런 적극적인 것을 하고 또 시민들이 이에 호응을 하는 그런 사회적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마이뉴스 지금 10만인 클럽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워낙 여기저기 이제 매달 후원금 내는 네. 것들이 많다 보고 또 매우 제한된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이 기부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아직은 발전의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네. 미국의 그 오바마 당선시키는데 1등 공신을 한 Move On이라는 네. 단체가 회원이 500만이었거든요. 그럼 한 사람이 1달러씩만 내도 얼마입니까? 근데 그 자발적인 기부를 하거든요. 네. 샌더스 이번에 보면은 1달러씩 정치 집 자본금 받은 네.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좀 배워야겠죠. 그래서 진보 언론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정부의 돈 손에 밀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시민들한테 네. 이제 그런 적극적인 협조 체제로 가는 그래서 뉴스타파 후원 회원 체제 같은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과연 쉽지는 않겠지만은 네.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물론 그 언론 일하는 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힘들기는 하지만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주변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스스로 자기 성찰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제작하는 면에 있어서 네. 보도하는 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느낌은 제가 이제 나와서 보니까 네. 아마 저도 옛날에 그랬을 텐데 너무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진보 언론 기자들이. 진보 언론의 기자들이. 예.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럴까 계몽군주 같다 그럴까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의견이 제시를 자꾸 그러니까 보도인데 네.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저널리즘이 필요한데 네. 그것을 넘어서면은 특히 요새 이 언론에 대한 뉴스에 대한 시민들 눈높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거부 반응 같은 게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키워줄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쪽 뭐 민주개혁 혹은 진보 쪽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잘 삐치잖아요. 저 수구 세력들은 네. 뭐 그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예. 99가지가 틀리더라도 한 가지만 같으면은 그냥 똘똘 뭉치는데 네.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예, 그건 그렇죠. 이해 집단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민주개혁 진보 쪽 사람들은 99가지 동의를 해도 한 가지 동의 안 하면은 그냥 원수처럼 돼버리고 예. 그런 그거야 뭐 또 너무 원칙에 충실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유연한 태도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또 내부 성찰도 사실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새 가끔 언론계 후배들 만나면은 야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 지금 다들 알아 저분들. 그러니까 팩트 좀 많이 전해. 예. 그리고 좀 발로 뛰고 물론 힘들지만 발로 뛰고 기사는 발로 쓴다 그러거든요. 네. 그다음에 제발 이거에 매몰되지 마라. 이 타자 치는 거. 예. 그러다 보니 발표문 보도문만 그냥 드립다 뭐 앞뒤 네. 토시 몇 개 바꾸고 내보내고 그러다 보니 질문을 안 해요. 네. 거의 뭐 이게 뭐 진보 언론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네. 상당수 언론인들이 제가 저 KBS 있을 때도 그걸 수없이 느꼈어요. 기자회견을 하면요. 네. 회계문 주면은 질문이 없어요. 아, 이제 저희는 질문을 받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걱정. 그러면은 쫓아가서 야단을 물어봐야죠. 쳐야죠. 왜 이런 기자회견 왜 하느냐고. 세상에 기자회견이 어떻게 일방 통로입니까? 대통령부터. 아, 그 대통령부터 잘못된 거죠. 예, 청와대 출입 청와대 기자. 출입 기자부터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 저 이 언론의 아주 큰 문제 핵심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청와대 기자 1등, 정치부 기자 2등, 그다음에 업계 네. 3등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기자들이 맹렬하게 왜 질문 안 받고 그냥 갑니까? 네. 왜 정해놓은 질문만 해야 됩니까? 라고 당연히 물어야지요. 그래야 기자 아닙니까? 그게 기자지요. 그리고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죠. 자기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이게 왜 지금 시점에 이런 걸 하지?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다 보면은 이거 두드리기에 바빠요. 그거 뭐 다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 이제 속보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빨리 적어서 네. 내보내다 보니 보도문도 거의 기사로 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된 보도문을 요구를 하고 네. 그거 토시 앞에 몇 개 바꾸다 보면 발표하고 7분 만에 인터넷에 뜹니다. 7분 안 걸립니다. 2분 만에 2분 만에 떠요? 긁어서 기록 그냥 경신했네. 긁어서 붙이기 때문에요. 거의.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고 답을 안 하는 사람은 그거는 기사로 그건 비판을 해야죠. 이게 무슨 기자회견이냐. 니만 그냥 혼자 나와서 덜렁 발표하는 거는 발표지 기자회견은 아니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자기 성찰을 정말 해야 되고요. 모든 저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프로페셔널 해야 됩니다. 네. 예. 프로페셔널. 보도 팩트 많이 전달해야 되고 그다음에 권력 비판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뿐만 아니고 네. 자본 권력, 문화 권력, 언론 권력, 교회 권력, 네. 사학 권력 좀 네.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 그렇습니다. 힘을 가진 네. 집단들이. 네. 그래서 그러려면은 끊임없이 질문해야죠. 그 질문을 아주 깊게 하는 것이 탐사 보도지요. 네. 그 뭔가 그 한국 언론이 나침반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게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언론 전반이 정말 제대로 된 정상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공영방송 그 지배구조 개선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장을 뛰고 있는 기자 개개인들도 내가 과연 저널리스트로서 자기 직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네. 끝으로 앞서 이제 질문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장을 뛰고 있는 수많은 기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박정희 시절에 취재 다니면 개화 기자 출입 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부끄러웠죠. 예, 요새도 기레기라는 예. 비판을 기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별로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후배 기자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질문과 관련해서는 긴 네. 말씀 주셨고 네. 그밖에 또 어떤 당부 예, 말씀 있으실까요? 뭐 앞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또 의문을 가져야 되는 네.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발로 뛰어야 됩니다. 요새는 너무 붙여서 옮겨 붙이는 복사 붙이기가 너무 많아서 예. 정말 발로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현장에서 그는 생생한 것 같고
또 끊임없이 질문해야 그 보도문에 나오지 않는 그 진실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늘 뭐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 성찰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네. 언론 개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영방송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의 그 치열한 그 독립성, 자율성 찾기 위한 노력해야 됩니다. 보도국장, 편성국장 임명 동의안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전국적으로 언론 자유는 스스로 쟁취하는 거예요. 싸워서. 네. 우리가 70년대 중반에 싸워서 한번 쟁취해 봤거든요. 참 귀한 겁니다. 누가 그냥 갖다가 주는 거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갖다 주거나 뭐 시민사회단체가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기자들이 쟁취하는 거죠. 네. 누가 갖다 준 거는 또 금방 누가 뺏어가요. 우리 지금 지난 세월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지켜봤잖아요. 네.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는 사회대로 해야 할 감시, 압박 네. 그런 거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권은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뭐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본이 없고 인력이 없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뭐 종편 감시 체제를 협업을 네. 해서라도 갖는 그런 거 그렇게 다 종합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 힐러리 클린턴이 쓴 책 제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한 아이를 키우는데도 온 마을이 다 동원돼야 된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이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느 한 개인 혹은 집단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회가 총체적으로 네. 해내야 정말 가능할까 말까한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내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찾아내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뉴스타파를 비롯한 이런 그 독립 언론들 후원하고 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근데 저희가요. 지난 열 사흘 동안 4.13 총선 때 전국을 다니면서 현장 취재를 정말 그야말로 발로 뛰어서 저희가 박정호 기자하고 저하고 하루에 13시간씩 생방송을 했는데요. 수많은 시민들이 정말 응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뭐 이렇게 작은 언론이어서 팟캐스트 누가 뭐 듣겠나 사실은 그런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많이 있으면서 그래도 어쨌든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정말 뜨거운 연대였어요. 그래서 작지만 똘똘한 언론들이 버티면 그래도 그것이 사회를 개혁하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 희망입니다. 예. 이런 생각이 희망입니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마이뉴스도 빨리 10만인 클럽 네. 10만인 달성해야 되고 네. 또 한겨레 신문 혹은 뭐 경향신문이든 진보 언론에 대한 그런 이 자발적 네. 후원 체제 같은 것도 좀 네. 적극적으로 돼야 되고 뉴스타파도 3만 5천이 아니고 빨리 그것도 10만 돌파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자발적인 그런 기부 문화 특히 돈 가지신 분들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죠. 그러려면은 정치 보복이 없는 그런 나라가 돼야겠죠. 그러니까요. 사장님 앞에 있는 이 꽃주문닷컴 마카산삼 녹용 영한네이처 이게 다 그 저희 광고 PPL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에 그 지원해 주시는 서포터즈 사장님들이세요. 민주 사장님들인데요. 눈물 나는 이야기. 예, 권력의 그 눈치 보지 않는 언론 후원하시겠다 해서 그 풍무양꼬치기 세계 회사의 사장님들께서 저희 방송 후원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이런 힘으로 저희들 열심히 하루하루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귀중한 말씀 잘 들었고요. 기회 되시면 이렇게 종종 출연하셔서 예. 한국 언론 비판도 해주시고 또 대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 공부방 저도 좀 나가고 싶네요. 예. 많은 기자들이 좀 공부해야 될 텐데. 예,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